예, 철강금속산업 변동만 위원회 해주세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이 중국 재고에 관한데요. 일단 저희는 중국 철강 재고 감소세는 둔화되고 철광석 재고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림 1, 2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1, 2번 보시면 그림 1번은 철강제 유통 재고가 있고 2번은 이제 철광석 수입 재고가 있는데, 그 철강 제품의 유통 재고는 작년보다 한 28%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철근이 작년보다 60%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근 중심으로 재고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철광석은 작년에 이제 9월 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유통 재고부터 말씀드리면, 유통 재고는 그림 잘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제 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연중 고점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한 11월 정도 가면 12월 초 정도에 이제 그 저점이 나타난다. 이건 패턴이 뚜렷해요. 철광석은 그거보다는 패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대략 보면 한 연중에 보면 7월에서 11월 정도의 저점을 기록하고 연말까지는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 재고는 이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작년 정도 수준이긴 한데 예전보다는 낮아져서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런 걸 그 이유를 배경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망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 그림 3번에 보시면 이제 발레가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 업체인데 전세 철광석 생산의 약 20% 정도 차지합니다. 잘 보시면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량이 한 50%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이건 회사가 이제 생산 계획을 밝힌 거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일단 철광석 생산 공급이 연말로 가면 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광석 재고는 좀 계절적으로도 좀 증가를 하는데 발레의 공급량 증가 계획을 보더라도 연말로 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끝으로 그 4번 보시면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기준금리들이 1월 대비 4월까지는 중국이 금리를 낮췄지만 이후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이런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면 연말에 자금 수요라든가 걸 감안하고 또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철강 수요가 연말로 가면서 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 가격이 좀 약세로 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동성 분석과 전략 노동길 위원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주식시장 유동성이라든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의 이동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월간 자료인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첫 번째로는 여전히 빅스 지수와 나스닥 변동성 지수가 주식시장의 안정세와 관련 없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투자자 동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끈 수급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투자의 연말까지 추가적인 매수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패시브 이벤트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에 따른 효과, 그리고 10월 말에 발표될 탄소 효율 지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가 높은 상황인데 이 해지 거래 증가에 따라서 옵션 거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빅스보다 나스닥 해지 거래 비용이 훨씬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지 거래가 많다는 것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유발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빅스의 선물 가격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눠드린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빅스의 커브, 즉 이 만기일마다 빅스 선물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른 그림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빅스가 이 백어데이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 당장 있는 공포 심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 차근 얼물이 차차근 얼물보다 비싼 상황인데 이 11월 이후에 나타난 변동성에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11월 3일 있을 대선 이후에도 약 한 달간 변동성 확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 대선이 불복됐을 경우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기술주 위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빅스 커브에 담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만한 이슈들도 있는데요. 12페이지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9월에 미국 주식시장 조정을 이끌었던 푸콜레이쇼의
과열 같은 것도 현재 일부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12월 초중순부터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과열도 완화되기 때문에 이 연말에 다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당사 하우스 뷰에도 굉장히 좀 부합하는 그런 파생상품 시장의 동향이 아닐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금융투자 현물 매수세가 강한 상황인데요. 이 베이시스의 정상화에 따라서 이 금융투자가 매도 차익 잔고를 오늘 옵션만 이전에 다시금 좀 되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볼 만한 변화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배당을 노린 금융투자의 장기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지는 자리 22페이지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요. 이 하늘색 그래프가 금융투자 현물 순매수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한 6조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금융투자가 현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왔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경우에는 연말까지 좀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 관련된 자금이 이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물량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말 개인 순매도는 어느 정도 좀 금액적으로는 좀 보고 있나요? 대출 요건 회피로 인해 나오는. 네,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기재부에서 의견 자체도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 가족 간의 합산만 개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순매도 물량을 예측하기는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나눠드린 24페이지 오른쪽 그림 3포도를 보시면요. 2010년 이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의미 없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11월까지 순매수가 컸을 경우에 12월에 순매도가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온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월 기울기가 0.1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이 코스닥을 1조 원 샀을 경우에 12월에 1,000억 원가량 매도가 나왔다는 점인데, 한 10% 정도 되돌리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조 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연말에 이번에 3억 원까지 크게 낮춰지는 이 양도세 대상을 제외한 것이고요. 그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 매도세가 이루어질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각각 1에서 5조 원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가정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로 커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고 개인 매도세 물량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패시브 이벤트도 간단히 설명 좀 하시죠. 예, 패시브 이벤트 27페이지 요약을 봐주시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의 추정 자금 40조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마감 동시 효과 810억 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2월 코스피 200 동시 만기 때 아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수 비중 0.2%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점으로 꼽을 만한 것들은요. 이 보호 만기가 끝날 경우에 주식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 30페이지 보시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 보유 확약에 대한 종료 스케줄 정리를 해놨는데, 이 스케줄 때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말에 탄소율 그린뉴딜 지수가 발표가 되고 관련된 상품들이 개발될 예정인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이 디지털뉴딜 관련돼서는 어제 BDI 지수가 상장이 되었지만 그린뉴딜 지수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지수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지수에 어느 정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로 돌아와서요. 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87포인트 정도 왔으니까 정고점 2443까지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다시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업사이드가 지금 당장 커 보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말까지의 코스피 예상 밴드의 상단을 2450포인트로
제시를 드렸는데 이거를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플로우들이 자꾸 하방 압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어서 상승보다는 하방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증시 비자금이나 이런 부분,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하방 업사이드도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수 전반적인 것보다는 3분기 실적에 주목을 해서 관련해서 좀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세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빅힌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이후에 고객 예탁금으로 환입될 수 있는 금액이 카카오 게임즈 비슷한 정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증금도 좀 비슷한 정도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에 고객 예탁금으로 환입된 자금이 15.7조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10조 넘는 정도가 다시 환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개인들의 매수 대기 자금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게 증시의 하방 압력을 좀 알아주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양도세 강화 기준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3억 원 기준을 유지를 하겠다. 다만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 중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부부 기준, 부부가 있는 이게 2명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억이 6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0억에서 6억 정도면은 사실 당초에 충격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데, 다만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플로우들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트럼프가 하루 만에 또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부영책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오늘 새로 나온 얘기는 사안별로 핀셋 부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이 빨리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대선을 앞둔 이런 불확실성들이 자꾸 조금씩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상단도 하단도 다 좀 제약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 속도가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 2주간의 코스피의 영업이익 변화율을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0.7% 정도 상향이 대상이고요. 상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일단 개인의 주거래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증권주가 일단 상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미국향 수출주, 자동차, IT 가전, IT 하드웨어, 부채 이쪽이 실적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부분도 소재 단합재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경기 회복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미국향 수출주 쪽에 대한 선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 원 한도 완화 가능성은 대충 보시기에 언제부터 올해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완화하는 게? 이게 원화는 이제 올해 연말 기준이니까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잡고 그걸 내년 4월부터 과세를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확실한 답이었고요. 다만 세대별 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도 진행이 되면은 그것도 올해부터 될 겁니다. 네, 다음 미국 시장 스파크마트 조현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미국 하원사법위원회에서 빅테크 4개 기업에 대한 반점 수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레포트가 발간이 되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finding, 독점 행위를 이제 증명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proposal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4개 기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finding 같은 경우는 적대적 M&A랑 독점 파워를 남용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었고요. 프로포절 부분에서는 M&A를 이제 더 이상 규제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분할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제안서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의회가 이걸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화당에서는 일단 분할은 좀 반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원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을 획득할 경우 분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간단히 좀 업데이트 해주시죠. 네, 메머스에 이어서 퀸팩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한 지지율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왔고요. 전체 폴에서는 이제 20%포인트 이상 나오는 흐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부통령 토론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마이크 펜스가 뒤집지 못하면 지지율의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 오늘 나오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 은행산업 주보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은행 3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커버리지 은행 순이익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속적인 마진 하락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이런 부분으로 QOQ, YOY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비이자 이익, 비은행 부문 선전 여부가 궁극적으로 각 은행별 펀더멘털 성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3분기 은행 섹터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벤트를 저희가 5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봐온 가계 신용대출 급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컨트롤에 의해 지금 현재는 약간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페이스고요. 그렇지만 이 급증했었던 부분이 3분기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 이 대출 성장이 약간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보다는 좀 그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3월과 5월에 단행됐었는데요. 그 여파는 3분기에서 거의 4분기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정부 쪽에서 권고하고 있고요. 사실은 BNK 빼고는 타 은행들은 모두 2분기에 상당히 많은 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3분기 보수적 충당금 적립 이 부분에 있어서는 BNK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라임 사태 전액 배상안 수용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줘서 코로나 위로 인해 전반적으로 우려가 컸었던 이 자산 건전성 악화는 정책적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관리 및 감내 가능한 수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우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아직까지는 관리 혹은 감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H 추정치가 컨센서스 대비 보수적인데요. 그 보수적인 부분을 저희가 추정해 보면 아마도 이 비이자 이익 쪽 서프라이즈 저희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크레딧 코스트 부분 저희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컨센서스 대비 NH 이 추정치가 보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연말 배당 관련해서 이제 슬슬 기대감이 올라오죠. 은행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사실 실적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원오프 포함했을 때 작년 대비 감익은 하나 망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배당을 하고자 하는 여력, 의지 모두 강합니다. 이 결국에 달린 키는 금융 당국에서 이 부분을 허용해 줄 수 있느냐인데 지금 글로벌 뱅크 역시 캐피탈 스트렝스가 되는 회사들은 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못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자제해라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면 은행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한금융지주가 제3자 배정 그 유상증자를 감행했죠. 그때 밝힌 부분은 우리가 유증을 했으니까 배당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의해 금융당국이 바로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한 배당 자제해라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배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실하다, 잘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언서튼티로 남아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섹터 뉴트럴 유지하고요. 여전히 탑픽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이다. 이상입니다.
그 비자 부분이 좀 3분기 실적의 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K랑 하나를 강조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비자 쪽에서 선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비자 쪽에서 2분기에도 선방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증권 쪽 KB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이제 프루덴셜 생명을 편입해서 일정 부분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오프이지만 그건 사실 펀더멘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말 원오프지만 이 인수 관련 염가 매수 차익도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가져올 만한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그림 2, 3 보면 예대 스프레드나 순이자 마진이 거의 바닥 국면에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 시장 금리가 우리 채권 파트에서 예상대로 조금씩 오른다면 이게 수익 개선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그 예대 스프레드는 이제 최근에 신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왔고요. 마진은 바닥이 저희가 봤을 때는 3Q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4Q, 4분기인데 채권팀에서 말씀하시는 그 금리의 이 반등 혹은 이 업틱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일시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은행의 수익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변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도 미국 그리고 한국의 또 이 경제 상태 이런 부분을 마저 확인해야지 이게 은행의 수익으로 정말 트렌드로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추정 가능한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 현대백화점 이지영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현대백화점 3분기 실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무난할 것 같은데요. 수익성에서 좀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백화점 부분의 프로덕트 믹스 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하고 가전만 팔리고 3분기 의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장마도 길었고 코로나도 재확산됐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좀 특이사항은 면세점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탑라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평균 일매출이 28억이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6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매출이 좋아서 BEP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데 지금 워낙 매출이 소수 리셀러에 집중되고 있어서 할인폭이 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EP 달성 이번 분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에 어떤 그 실적 부진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좀 하향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계속 바이를 유지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면세점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3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국내 면세 산업 매출인데요. 지금 제3자 반송, 여기 회색 막대 그래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9월에는 거의 전년 수준의 매출을 다 회복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세 산업이 지금 7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결코 코로나라고 해서 매출이 빠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4페이지의 그림인데요. 또 최근에 저희가 하이난 쪽의 면세점이 워낙 고성장하고 있어서 한국 면세 쪽 마켓쉐어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이난 면세점도 성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 면세점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난 면세점하고 그 파이를 나눠 먹기도 하지만 그 파이가 그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비 반등 굉장히 세고 수입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해서 굉장히 면세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견조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현대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계문 그리고 인천공항점 신규점을 오픈하면서 면세품 물량 확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면세점의 그 월별 일평균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3 보시면은 저희가 코로나 초반 터졌을 때는 일매출 20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9월에 80억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도 일매출이 2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다. 지금 홈실라 장충점 매출이 일 한
100억 좀 넘고요. 그다음에 신세계가 한 70억, 80억 되는 걸 감안했을 때 현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뭐 좀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의견 계속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대백화점 그 후발주자들이 가장 취향한 게 이제 명품 라인업인데 이쪽은 거의 구색이 끝난 건가 아니면 추가로 들어올 게 있어가지고 업사이드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요새 면세 시장이 이게 관광객 시장일 때는 명품 라인업이 좀 중요했는데 완전 빨거 시장으로 가면서 그냥 이제 수입 화장품만 사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명품 라인업이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현대면세점은 여전히 명품 라인업은 저희가 빅3가 다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고요. 그냥 화장품만으로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화장품은 다 수입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LG 이노텍 이규화 해주세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애플이 13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11월, 12월까지도 이게 뭐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좀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실적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경쟁사나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할인율이 너무 이제 좀 심화돼서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표화만 보시면 지금 내년 기준으로 PR이 9배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업체들 뭐 전기 포함해서 대비해서 거의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물론 뭐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이제 할인을 받는 이유는 뭐 이제 2022년 정도에 삼성 전기가 카메라 모듈 쪽을 새로 뭐 들어간다 뭐 이런저런 이제 이슈가 있지만 그런 거 감안해도 지금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도 받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출시하고 나면 저희는 어쨌든 애플 판매가 지금 잘 될 거로 보고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 다 이제 5G 수자 스마트폰 증가 때문에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LG노텍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LIG 넥스원 최진명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LIG 넥스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 대비 현재까지 LIG 넥스원과 관련된 항공무기 국방 예산안이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방위사업 100%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랑 무관한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대비 3분기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이제 내수랑 그 수출이랑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 보는 일단은 수출 쪽 매출 채권 회전이 5배는 느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외로 환율 민감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분기 말마다 그 매출 채권, 특히 외화로 표기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에 재평가했을 때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닐 거고요. 이걸 영업이익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우리 3분기 이익률은 경상으로는 한 4%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못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봐서 3분기 추정치는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4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에 장기 전망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4분기에 예정된 좀 호재성 이벤트입니다. LIG 넥스원이 2018년 8월에 이노와이리스를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제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 당시 2018년 당시 투자할 때는 주가가 2만 원 정도 됐었고 지금 6만 원이 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콜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최주주 KCGI랑 협약이 돼 있고요. 16.6% 콜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행사할 수 있냐? 2만 5천 원에서 IRR 연봉리 기준으로 12%를 해주면 됩니다. 11월 초에 행사하면 3만 2천 원에 행사할 수 있고요. 거의 끝날 쯤에 행사하면 한 3만 3천 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2, 3천 원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행사를 하겠죠.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쪽에도 이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한 걸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 행사 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사 당연히 하게 되면 4분기에 여기 연결로 편입될 거냐 아니면 지분법으로 편입될 거냐, 일단은 연결로는 편입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LIG 넥스원 정관에 통신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관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연결로 가기는 좀 늦을 것 같고요. 아마 지분법으로 잡혀서 300억 이상의 좀 이익이 4분기에 영업외로 잡힐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이노와일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영업외 쪽으로 계속 이익이 잡힐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냥 이 환율이 좀 약한 거에 따른 그 영업이익 감소 쪽에서 다 커버할 거기 때문에 순이익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제가 그 이노와일스 주가 상승률을 연평균 7%로 잡아놨습니다. 뭐 현재 상승률보다는 훨씬 보수적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좀 더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한샘입니다. 이민재 위원 접속돼 있나요? 예,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한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택 거래량이랑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통 인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택 거래량 계속 빠지고 있으나, 현재 3분기 실적은 저희 컨센서스 수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바이, 그 다음에 목표 주가 기준연도 변경하면서 기존 12만 13만 4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실적 개선 이유는 일단,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즈 사업 내에서의 성장세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하우스도 주택 거래량 무관하게 전분기와 유사하게 패키지 판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계속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정도쯤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분기 때 주택 거래량들이 지금 3분기 주택 거래량 많이 빠진 거 비교했을 때는 이제는 주택 거래량은 무관하게 움직이는 가구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이랑 강도 높은 규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등이 리모델링 수요 계속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가구, 특히 직매장이나 온라인 쪽에서의 매출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출 성장세가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12개월 가중평균 주당순이익 기준으로 PER 26배 정도라 계속적으로 좀 건설업종 내에서 최선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